어르신,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냄새나잖아요. 편의점 앞 벤치에서 말없이 컵라면을 먹고 있던 한 노인에게 직원이 모질게 소리를 질렀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일어나 자리에서 비켜서는 노인. 하지만 등 뒤에서 쏟아지는 조롱은 끝나지 않았다. 맨날 저 할아버지 여기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니까. 가족도 없는 것 같던데 집도 없는 거 아냐? 그 말에 주변 사람들까지 킥킥댔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발끝만 바라보며 걷기 시작했다. 허름한 옷, 주름진 얼굴, 가끔은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며 편의점 앞 커피 자판기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뽑아 마시던 그 누가 봐도 인생 막장이라 부를 만한 쓸쓸한 노년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노인이 예전엔 자식 셋을 두고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던 평범하고 소박한 가장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걸 한순간에 잃었다는 걸. 응급실이에요? 네, 제 아내가 수미.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다. 아직도 사고 당시 피범벅이 된 조수석이 눈에 선하다. 자식 셋. 막내는 백혈병. 장남은 사업 실패로 극단적 선택. 첫째 딸은 결혼 후 연락 두절. 하늘은 노인에게 너무 가혹했다.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된 뒤 그는 집도 건강도 사람들의 관심도 다 잃었다. 그나마 남은 건 매주 사는 일장의 로또뿐. 이거나 당첨되면 가만 안 둘 거야. 웃음 섞인 넋두리였지만 그 말에는 서린 분노가 있었다. 그를 무시하고 밀어내고 짓밟고 갔던 사람들. 가게 세놓고선 월세 올려달라던 집주인, 장례식 날 문상비 가져가며 욕하고 간 먼 친척, 골목길에서 밀친 동네 양아치들까지. 그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노인은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로또 번호를 하나씩 확인하던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1번, 12번, 19번호? 노인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요동쳤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숫자를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됐다, 맞았다, 전부 다 맞았어. 손에 쥔 복권 1등. 무려 200억 원. 그날 밤 노인은 종적을 감췄다. 자신을 괴롭혔던 그들이 그의 복수를 예상조차 못하게 하기 위해 그 순간부터 노인의 이름도 행색도 삶의 방식도 모두 바뀌었다. 하지만 단 하나 절대 변하지 않은 게 있었다. 이제부터 한 놈씩 차례대로 갚아주지. 서울 외곽 조용한 한 고급 아파트 단지. 그곳엔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펜트하우스에 새로 이사온 노인, 정체가 뭔지 아무도 몰라. 주민들 눈에 비친 그는 이상했다. 말이 없고 외출도 드물고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항상 따라붙는다. 하지만 정작 그 노인은 몇 달 전까지 편의점 앞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 노인이었다. 단지 수염을 깎고 머리를 단정히 다듬었을 뿐. 옷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자 사람들의 대우는 180도 달라졌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혹시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이중적인 인사들. 노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 웃는 저놈들, 내가 누군지 몰라서 저러는 거야. 이혁진. 그를 처음 조롱하던 쓰레기통 앞 편의점 알바의 이름이었다. 노인은 복권 당첨 3일 뒤 혁진의 정보를 모조리 수집했다. 어린 시절부터 문제 많던 놈. 군대도 도망가다시피 나와선 여기저기 알바 뛰며 사람들 무시하며 살던 인성 쓰레기. 최근엔 어디 건설회사 영업사원으로 들어가 형편없는 말솜씨로 고객들한테 온갖 거짓말로 분양 사기까지 쳤다고 했다. 벌받을 시간이네, 혁진아. 며칠 뒤 혁진은 고급 한정식집에서 투자자 미팅이란 자리에 참석했다. 어르신, 이쪽이 저희 회사가 개발 중인 부동산입니다. 혁진은 눈치껏 열정적인 척하며 웃었다. 자신 앞에 앉은 노인, 겉보기엔 그냥 재력가처럼 보였다. 그가 바로 며칠 전까지 자신이 쓰레기 버리라며 쫓아냈던 그 노인이라는 걸 모른 채. 그래요? 그럼 그 땅 내가 사지. 전부. 예? 정말이십니까? 혁진은 눈을 번쩍이며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다. 근데 말이야, 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내가 예전에 겪어봤거든. 네? 노인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편의점 앞에서 쓰레기통 뒤지던 노인, 기억 안 나? 혁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어떡해. 그 노인이 나야. 정적? 공포에 찬 눈빛으로 말을 잇지 못하는 혁진. 내가 조롱했던 그 노인. 오늘부터 내 인생도 쓰레기통 안에서 시작이야. 그날 밤 혁진의 회사에 수십억짜리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갔다. 신규 투자처는 모두 계약 취소. 혁진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해고되었다. 며칠 뒤 공사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혁진. 누군가 멀찍이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뒤엔 차량 한 대.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이 창문을 내리며 말했다. 첫 번째는 끝났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두 번째는 더 매워야지. 5년 전 장례식장 안, 아이고, 아내와 딸이 그렇게 가다니. 어휴, 세상이 참. 억지 눈물을 찍어낸 듯한 얼굴로 다가온 한 중년 남자.
노인의 사촌 동생, 이름은 정만수. 형님 너무 상심 마세요. 제가 뭐라도 도울게요. 두 손을 꼭 잡고 애도하는 척했지만 그의 손끝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노인은 알아차렸었다. 그 손이 장례식장 구석에 모아둔 문상금 봉투 몇 개를 은근슬쩍 외투 안으로 쑤셔 넣는 장면을. 하지만 그때는 슬픔이 너무 컸다. 딸의 싸늘한 얼굴 앞에서 무슨 말도 행동도 할 수 없었다.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날 노인은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로부터 5년 뒤 노인은 이진우라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200억 복권 당첨자. 정체는 철저히 숨긴 채 마치 어릴 때부터 재벌로 자라온 사람처럼 고급 정보와 인맥을 돈으로 사들이며 움직였다. 그리고 오늘 그가 정만수의 회사에 도착했다. 만수는 요즘 중소기업 대표로 성공한 듯 행동했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자금줄이 막혀서 이번 공장 증설 못합니다, 대표님. 납품처도 줄었고 세무조사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이은 위기에 숨이 막혀가던 그때 한 투자자가 나타났다. 대표님 회사를 저희가 10억에 인수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입니까? 만수는 덥석 손을 잡았다. 한푼이 급했던 그는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은 채 도장을 찍었다. 그 투자자가 그 노인 바로 이진우였다. 계약이 끝난 후 며칠 뒤 만수는 자신의 이름이 등기부에서 사라진 걸 확인했다. 뭐야? 내 회사인데 왜 이진우? 뭐야 이게? 사무실을 뛰쳐나가 이진우를 찾아간 만수. 그는 고급 호텔 로비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어디서 감히 사람 인생을 망쳐요? 무슨 짓입니까? 만수의 고함에 노인은 조용히 눈을 올렸다. 기억 안 나? 5해 전. 내 딸 장례식 때. 봉투 몇 개 훔쳐간 그날. 뭔 소리예요? 그게 왜 나한테? 내 외투 안에 봉투 2개가 들어있었지. 하나는 내 회사 직원이 건넨 30만 원. 하나는 딸 친구가 낸 10만 원. 나는 그날 다 봤어. 그걸 본 순간 나는 내 목숨값이 40만 원이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널 살려뒀다. 딱 40만 원어치로. 만수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내가 미쳤었나 봐요. 잠깐 정신이 나가서. 그래. 넌 평생 그런 식이었지. 어릴 때부터 남의 도시락 뺏고 고모한테 받은 돈 훔치고 내 가게에서 공짜로 술 마시던 거. 다 기억나.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난 널 죽일 생각 없어. 노인은 일어나며 말했다. 넌 내 회사가 무너지는 걸 똑똑히 볼 거야. 내 이름으로 남은 대출금, 내 가족 이름으로 묶인 보증들. 하나씩 다 드러나게 만들 거야. 아, 내 아들은 취직 잘하고 있더라. 내가 조금 손봐줬지. 안 돼요. 제발. 며칠 뒤 정만수는 사채업자에게 쫓기며 숨어 살았다. 아들은 자살 미수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아내는 그를 버리고 도망쳤다. 그의 집엔 붉은 페인트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문상금 40만 원, 인생 파산의 시작. 다음 3번째 복수이다. 응급환자요? 아, 노숙자 같던데요. 냄새도 심하고 보호자 없으면 응급실 못 씁니다. 새벽 3시. 거리에 쓰러져 실려온 한 노인. 의식은 흐릿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간호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차트를 덮었다. 이분, 일단 대기 좀 시켜요. 우리 병원 이런 케이스 부담되니까. 의사도 없었다. 응급차에선 빨리 조치하라며 떠났고 노인은 스트레처 위에 그대로 방치됐다. 6시간. 노인은 뇌경색 초기 증상이 왔지만 그 누구도 살펴보지 않았다. 결국 옆 환자의 보호자가 저 노인 계속 신음소리 내는데 이상하다고 말한 후에야 뒤늦게 진료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결과는 조치가 늦었습니다. 한쪽 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노인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아, 여긴 사람을 죽이는 곳이구나. 복권 당첨 이후 노인은 자신을 방치했던 그 병원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이번엔 환자가 아닌 투자자로 가짜 명의와 가짜 사업계획서 그리고 국제의료관광 유치라는 명목으로 병원장에게 접근했다. 요즘 국외 자금 유치 쪽으로 80억 정도를 풀려고 합니다. 귀병원, 적절한 투자처로 보여서요. 병원장은 눈이 뒤집혔다. 이해야. 저희 병원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도 유명 연예인들 와서 치료받고요. 거짓말의 향연.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간호사 명단을 받아냈다. 그날 자신을 무시하며 뒷담을 하던 그 간호사들 이름이 정확히 기억났다. 염지윤, 박태은, 강소라 다 있네. 일주일 뒤 간호사 염지윤은 복도에서 의료사고 은폐 의혹이라는 명목으로 해고당했다. 그녀가 숨긴 퇴원 기록, 허위 차트 수정 내용까지 익명 제보 파일로 보건복지부에 넘어갔다. 뭐야 누가 어떻게. 며칠 뒤 박태은 간호사는 외부 감사가 들어온 날 환자 약물 오투입 사실이 발각되며 고발됐다. 남은 강소라는 갑자기 누군가의 민원으로 과거 무면허 진료보조 경력이 드러나며 면허 정지.
병원 내부는 폭발 직전이었다. 도대체 누가 우리 병원 정보를 이렇게 정확하게. 병원장은 분노했지만 그 뒤에 있는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 VIP 진료실로 예약 잡힌 이진우라는 인물이 직접 병원장을 찾아왔다. 대표님, 계약서 준비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진우 회장님. 병원장은 손을 내밀었다. 노인은 가볍게 악수를 하고 천천히 앉으며 말했다. 저 여기 몇 년 전에 환자로 왔었죠. 밤새 복도에 누워있던 기억 안 나세요? 네. 그게 무슨. 입술이 파래져서 침 흘리던 노인. 의식도 희미했는데. 냄새난다면서 방치했던 사람 기억 안 나세요?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며칠 뒤 병원에는 고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VIP 치료 과정 중 뇌경색 환자 방치 정황. 응급대응 지연으로 마비 초래. 복권 당첨 노인, 병원 비리 폭로자였다는 제목이 뉴스에 도배되기 시작했다. 그 병원은 결국 폐업 수순에 들어갔고 병원장은 의료 자격 박탈, 관련 간호사들은 업계에서 퇴출됐다. 노인은 조용히 병원을 떠나며 말했다. 내가 그날 죽었다면 너희는 아무 일도 없었겠지. 그러니까 난 죽은 척하고 돌아온 거다. 벌 주러. 다음 네 번째 복수이다. 몇 년 전 어두운 지하실. 노인은 의자에 묶여 있었고 그 앞엔 잔인한 얼굴로 비웃는 사내가 서 있었다. 김상무. 동네에서 악명 높던 사채업자. 노인이 자식 병원비가 급해 빌렸던 200만 원. 그걸 몇 달 연체했다는 이유로 그는 노인을 납치했고 허벅지를 칼로 긁으며 협박했다. 늙은 게 무슨 병원은 병원이야. 그냥 죽어버리지 그랬어? 그리고 몇 년 후 김상무는 한 투자회사 대표로부터 거액의 사업 제안을 받았다. 서울 외곽에 신축 호텔 들어서는데요. 자금줄로 연결되면 수익이 꽤 나올 겁니다. 좋지. 얼마든지 투자하지. 내가 또 이런 기회에 강하지. 투자금은 10억. 문제는 그 호텔 부지 가짜였다는 것. 김상무는 계약서에 사인한 직후 그의 회사로 세무조사가 들이닥쳤고 횡령과 세탁 혐의까지 터지며 모든 계좌가 동결됐다. 결정적으로 그를 투자에 끌어들인 인물의 정체는 노인 이진우 회장? 그 자식이. 김상무는 이를 갈며 그를 찾아갔지만 노인은 고급 라운지에서 위스키 한 잔을 들며 이렇게 말했다. 내 허벅지에 남긴 상처 넌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매일 봤거든. 이 미친놈이. 넌 짐승처럼 굴었으니 이제 짐승처럼 짖어야 할 때야. 김상무는 탈세, 사기, 불법 대부 혐의로 징역 7년 선고를 받았다. 그가 굴렸던 돈줄은 모두 차단됐고 이름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이제 아무 금융도 접근할 수 없게 됐다. 그 다음 목표는 한 목사. 어르신,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헌금은 형편되시는 만큼만 주세요. 처음엔 따뜻해 보였다. 딸을 잃고 절망하던 노인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운운하며 다가온 사람. 하지만 그 뒤에선 가난한 노인은 조용히 믿게 해줘야 해. 그 영감, 건물 기증하겠단 말 안 하던가. 같은 대화들이 오갔다. 그는 노인을 돈줄로 본 위선자였다. 노인은 재단을 만들어 그 교회를 지원하겠다고 접근했다. 청년센터를 짓고 싶다며 말이다. 와, 주님의 은혜로군요. 목사는 벌써부터 땅을 알아보며 교회 확장을 꿈꿨다. 그러나 며칠 후 기자회견장이 열렸다. 위장 종교로 기부금 유용, 헌금 착복 정황 다수 발견. 폭로의 주체는 재단의 후원자 이진우.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신의 이름으로 돈을 파는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그 목사는 후원금 횡령과 종교법 위반으로 목사 자격 박탈, 실형 3년. 교회는 폐쇄됐고 신도들은 충격에 빠졌다. 노인은 그 교회 앞을 조용히 지나며 이름 없는 십자가 앞에 딱 한마디를 남겼다. 신이 날 도운 게 아니라 내 분노가 너희를 심판하게 했을 뿐. 복수를 해도 계속 생각이 난다. 그때 그 청년들. 야, 이거 찍어봐. 노숙자 엎어졌어. 와, 지 몸도 못 가누네. 진짜 찐 노답. 서울 시내 중심가, 겨울 한복판. 얼음 위에 쓰러진 노인을 발로 걷어찼던 두 남자. 박형우, 박형민. 형제였다. 백수였고 쓰레기였고 사람 모양만 한 짐승이었다. 야,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터진다. 형은 촬영을 하고 동생은 침을 뱉었다. 그 영상은 일주일 만에 30만 조회수. 댓글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노인이 추후에 200억 복권 당첨자라는 걸. 그리고 그 영상을 저장한 채 매일 밤 반복해서 봤다는 사실도. 넌 내 인생의 밑바닥을 밟고 올라섰지. 그대가 받아야지. 수년 뒤 형은 유튜브 쇼츠로 헛된 명성을 얻었고 동생은 불법 도박 사이트로 돈을 벌었다. 겉으론 잘 나갔다. 비싼 차, 술집, 여성. 모두가 부러워했지만 그날부터 누군가 형제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형우 씨 맞으시죠? 해외 투자 제안이 있는데요. 박형민 씨,
홍보 쪽 천재시라면서요? 저희가 컨텐츠 계약을 따냈어요. 형제는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들었다. 서류에 사인하고 입금 받고 인터뷰까지 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경찰이 들이닥쳤다. 해외 불법 투자 연루 혐의, 계좌 세탁 정황 확보했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난 그냥 계약만 했다고. 영상 다 봤습니다. 고의성 충분합니다. 수갑이 채워진 날, 형제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수트 차림, 선글라스, 조용한 미소. 기억나냐? 형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설마 이거 당신이 그런 거야? 노인은 천천히 다가가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넌 내 인생을 콘텐츠로 만들었지. 이젠 내 인생이 사건 파일이 될 차례야. 며칠 뒤 인터넷엔 양아치 형제 몰락 영상이 퍼졌다. 과거 노숙자 폭행 영상부터 경찰서에서 고개 숙인 모습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터졌다. 조회수 300만, 광고주 전면 손절, 불법 자금 적발. 형제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자 번호로 불리는 존재가 됐다. 마지막으로 노인을 버린 딸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다. 노인은 세상 누구보다 딸을 믿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아들 둘을 무덤에 묻고 그가 마지막으로 붙든 이름 세연. 아빠, 나 결혼해요. 기쁜 목소리.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청첩장은 없었다. 전화도 연락도 끊겼다. 노인은 웨딩홀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딸의 결혼식을 지켜봤다. 그 순간 노인은 깨달았다. 자신은 딸에게 수치였다. 가난한 아버지는 내 인생에 필요 없어. 딸이 직접 했던 말. 노인은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 대신 분노만 남아있었다. 그로부터 7년. 노인은 복권 1등 당첨. 200억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갔다. 그리고 우연히 뉴스에 나온 한 여인. 국내 톱 피부과 원장 사모님. 벤처 투자자이자 글로벌 파트너. 카메라 앞에서 웃는 여자. 그가 버렸던 딸 세연. 그리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도용해 남편의 투자 명단에 집어넣었다. 저희 사업이 안정적이에요. 외국 자산도 좀 있고요. 노인의 이름으로 세금 감면. 노인의 이름으로 땅 계약. 사람들에게 죽었다고 말하고 다니며 아버지를 사업 도구로 써먹은 것이다. 노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흘렀다. 버린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젠 나를 팔았구나. 며칠 뒤 고급 호텔에서 열린 사회공헌 리셉션. 수많은 인플루언서와 재계 인사들이 모인 그 자리. 세연은 초청을 받아 나타났다. 섹시한 드레스, 화려한 화장, 입가엔 여유 있는 미소. 그럼 오늘의 주인공 이진우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갈채 속 등장한 남자. 정장을 입은 노인. 그가 복권 당첨자. 그리고 버려진 그 노인. 눈앞에서 아버지가 재벌이 된 모습. 세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아, 아빠? 노인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이름을 도용하고도 내 앞에서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내 인생을 팔아넘긴 사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그녀를 공식적으로 가족에서 제외합니다. 세연은 눈물도 사과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뒷문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노인은 혼잣말을 뱉었다. 가난해서 날 버린 거라면 부자된 지금은 뭐가 변했을까? 정답은 아무것도. 200억. 수십 명의 인생을 뒤흔든 돈. 그 돈으로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서 있던 남자. 이진우. 과거엔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한 노인. 그는 지금 조용히 혼자 남아 있었다. 회장님, 유언장 마지막 항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가족 상속 항목은 비워두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재산 전부 노숙자 지원재단에 기부하시오. 나는 가족이 없습니다. 딸 세연은 끝내 연락하지 않았다. 아니, 노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 하나만 남겼다. 넌 날 딸이라 부르지 마라. 팔았잖아. 살아있는 나를 돈 주고 넘겼잖아. 노인은 마지막으로 예전에 살던 낡은 집터를 찾아갔다. 지금은 재개발 철거구역. 벽돌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가게 앞에서 가족 사진 걸어두고 라면 먹던 날들이 그립긴 하네. 그땐 가난했지만 외롭진 않았거든. 며칠 후 언론은 떠들썩했다. 복권 1등 당첨자 기부 후 종적 감초. 기부 총액 163억. 복수 후 남은 돈을 다 기부했다. 단 한 푼도 가족에게 남기지 않은 사상 초유의 사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 노인 뭔가 사연 있었던 거야. 진짜 멋있게 살다 간 거지. 하지만 노인은 죽지 않았다. 그는 도심 밖 작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익명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거기엔 자신처럼 버려진 노인들이 조용히 모여 밥을 먹고 있었다. 노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잔잔히 웃었다.
이제 복수는 끝났고 난 나를 다시 시작할 거다. 어느 날 뉴스에 딸 세연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허위명의 도용 혐의로 재조사, 부부간 소송으로 번져. 노인은 화면을 껐다. 아무 감정 없이.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았다. 딸도 가족도 과거도 모두 정리된 이름들이었다. 복수는 완벽했다. 용서는 없었다. 가짜 가족보다 진짜 자신을 택한 삶. 이진우. 그는 결국 사람이길 포기하지 않은 단 한 명의 인간이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짓밟혔던 한 노인의 복수극. 결국 복수는 끝났고 딸마저 끊어냈다. 이보다 더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지켜봐 주세요.